안녕하십니까, 정태석입니다. 2021년 K리그 비대면 의무 세미나에 이렇게 연자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스피크 재활의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에 안산 그리너스에서 주치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시즌 중에 적용 가능한 그 S9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리 치료 혹은 운동 치료 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로이드는 S9 약물에 해당하는 스테로이드는 우리 항염증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통증 조절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도핑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힘줄염이라든지 아니면 점액낭염, 그 다음에 관절염 혹은 연골염, 그리고 신경염 등의 이제 이 스테로이드를 주사 제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2022년부터 우리 그 S9 약물이 어떤 형태로든 주사로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TUE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TUE가 생각보다 프로세스가 좀 시일이 걸리고 그다음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TUE를 획득하는 동안 혹은 TUE를 획득하는데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 그 다음 대체 치료로 어떤 게 있나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대체 주사 제제가 있기도 합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그 약물 대신 할 수 있는 물리 운동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가 이제 대체 그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할 때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뭐 치료 효과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치료 기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쭉 살펴봤더니 우리 프로 선수 레벨에서 짧은 시간 안에 혹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 요법이라든지 운동치료 요법이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더니 충격파 치료, 뭐 냉기 치료, 냉각 치료죠. 그 다음에 스크램블 치료, 그 다음에 요즘 뭐 새로 하고 있는 인트라티슈 퍼큐타니어스 일렉트로라이시스, 그 다음에 운동요법으로 엑센트릭 엑서사이즈 한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충격파 치료인데요. 네, 충격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집중형, 포커스 타입과 방사형, 라디알 타입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이렇게 플라나 타입으로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타입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포커스 타입은 우리가 이제 피해조 형식으로 그 충격파를 만들어서 이 집중적으로 어떤 타겟 조직에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라면 이 방사형 형태의 그 충격파는 이 공압에 의한 그러니까 압력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타입은 이 이제 조금 깊이가 좀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이 앞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툴에 의해서 이 깊이를 이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주로 이 중간 정도 혹은 이 끝에 이제 에너지가 많이 방사가 그 집중이 되게 되는 반면에 이 방사형은 이 장비 끝에 있는 이 부위가 에너지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고 점점점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좀 퍼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면 부위가 아주 좁은 뭐 텐던이라든지 리가멘트 정도의 이제 주로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방사형 같은 경우에는 부위가
제법 넓은 그런 아주 큰 텐던이라든지 아니면 근육 부위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충격파 치료의 효과는 뭐 잘 알려진 대로 페인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항염증 효과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오래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티슈 리제너레이션 효과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뭐 고민할 정도는 아니고 아주 마이너한 그런 사이드 이펙트로서 피부의 발진이라든지 뭐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 아니면 피하 출혈이라든지 헤마토마가 간혹 보고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 조직이 붓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나온 그 BJSM의 시스테믹 리뷰 논문에 보면 이 치료 기간과 이 충격파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논문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이 베이스라인에서 뭐 바스나 NRS 스코어가 많이 감소했던 그룹을 아주 very much improved 그룹으로 잡고 변화가 없는 그룹, 그 다음에 아주 조금 변화한 그룹, much improved 그룹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어, 당연히 이제 롱텀하게 사용했던 치료받았던 그룹들에서 굉장히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쇼텀하게 치료를 받았던 그룹들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던 논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뭐 치료 효과를 보이는 그런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충격파 치료는 상당 기간 이상 치료를 해야지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도 맞지만 짧은 기간 우리가 적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치료 효과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반드시 장기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한번 단기간 내에서도 환자에 따라서는 그리고 환자군에 따라서는 충분히 단기간 치료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임상에서 보다 보면 이 충격파 치료를 맨 첫 번째 받고 간 날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파서 왔던 경우에도 충격파 한 번 맞고 운동할 정도로 통증이 경감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파 치료를 롱텀한 플랜보다는 좀 단기간 치료할 수 있는 플랜으로 잡고 치료를 하면서 선수들을 좀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충격파에 의한 그 조직 재생 효과는 뭐 요즘 이제 실험실 위주로 이제 그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 대부분의 이제 조직 재생에 관련된 효과들에 관련된 논문들은 이렇게 이제 그 셀 리스폰스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로우 인텐시티의 충격파를 줬을 때 그 세포 내에 있는 다양한 그 시그널링 패스웨이들이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고 이 액티베이션 된 그 셀 시그널링 이펙트가 이 타겟진을 이제 변형을 시켜서 주로 뭐 스템셀을 그 액티베이션 시킨다든지 그럼으로써 또 티슈의 리제너레이션을 반응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충격파가 점점 더 그 사이언스를 좀 더 보강을 해나가면서 치료 효과를 좀 입증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체외 충격파 치료의 적응점을 보면 주로 뭐 근골격계 질환의 대부분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힘줄염이라든지 뭐 피막염, 그다음에 그 근막염, 그다음에 뭐 리가멘트의 어떤 렉스티가 있든지 어큐트 리가멘트 인저리가 있든지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쉰 스플린트 같은 그런 어떤
본 페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쉰에 이제 적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랙처 이후에 본 힐링을 위한 그런 자극제로서도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디알 타입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근막통 증후군이 있었던 그런 어떤 뭐 근육에 관련된 질환도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충격파 치료가 생각 외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생각 외로 이 코티코스테로이드 인젝션 치료를 가장 많이 대체한 그런 어떤 비침습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우리 그 부상 부위 혹은 만성 질환에서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이 드물지만 이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해당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 카테고리에서는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에피피젤 플레이트에 고에너지 타입의 포커스 충격파를 하는 경우에는 좀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코아귤로패시가 심하게 있는 경우도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인펙션이 의심되는 경우도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뭐 로우 에너지 타입이든 고 에너지 타입이든 이 피투스, 태아나 아니면 말리그넌트 튜머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S9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크라이오세라피입니다. 냉각 치료에서 이 온도를 낮추는 다양한 형태의 테크닉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얼음 주머니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게임 레디 같은 이런 어떤 아이스팩을 이용을 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 타올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어떤 스프레이 형태의 그 에틸 클로라이드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액화 이산화탄소라든지 액화 질소를 이용을 해서 순간적인 그 기화를 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그 온도를 낮춰서 그 냉각을 이제 유발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화질소를 큰 통에서 이제 기화를 시키면서 온도를 낮추는 그런 홀바디 크라이오 챔버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얼음 물에다가 이제 몸을 담그는 그런 콜드 워터 임머전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로컬 크라이오 세라피가 치료 목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너럴 크라이오 세라피는 주로 뭐 운동 이후에 어떤 기능 회복이라든지 뭐 생리학적인 회복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각 치료는 생리적인 어떤 효과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로 뭐 온도를 낮춤으로써 얻는 효과들, 그러니까 뭐 그 항염증 효과라든지 아니면 메타볼리즘을 감소시키는 이런 효과들이 있고, 그리고 온도를 냉각을 통해서 이제 통각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의 어떤 그 수축을 좀 이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 냉각을 순간적으로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우리 근육 내 머슬 스핀들의 어떤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돼서 근육의 이완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장에서 이제 선수들이 근육 경련이 왔을 때 이렇게 냉각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그 머슬 스파즘이 빨리 풀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온도는 떤 머슬 스티프니스를 좀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좀 역설적인 방법이긴 한데 순간적인 냉각에 의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높아져서 이제 이 스파즘이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차가운 냉기나 어떤 차가운 그 냉각 치료를 지속하게 되면 근육이 좀 딱딱해지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그 뭐죠? 어, 크라이오 스트레치 콜드 스프레이 방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콜드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나서는 이게 스트레칭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스파즘 릴리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뭐 어큐트 인주리라든지 아니면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컨디션에서 이 인플라메이션 리스판스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증도 그만큼 좀 감소를 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신으로 사용을 하는 이 콜드워터 임머전 방법은 뭐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비교적 이 홀바디 크라이오 챔버보다는 조금 더 사이언스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뭐 안티 인플라메이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데마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이 코어 템퍼러처를 감소시킴으로써 우리 머슬 펑션을 좀 더 빨리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드워터 임머전을 하고 난 이후에 뭐 스프린트 스피드가 빨라졌다든지 점프 하이트가 좀 높아졌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의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콜드워터 임머전을 반복적으로 자주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레지스턴스 트레이닝을 통한 그 머슬 하이퍼트로피 효과를 좀 반감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을 너무 남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요즘 최근 연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홀바디 크라이오 챔버 그 액화 질소를 기화를 시킴으로써 급격히 온도를 뭐 마이너스 200도까지 감소시킴으로써 이제 순간적인 그 서멀 쇼크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그 효과가 아주 사이언스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 그 제도권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치료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몇몇 팀에서는 이 리커버리를 목적으로 이 그 홀바디 크라이오 챔버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치료 방법은 그 스크램블러 치료라는 방법인데요. 이
네, 근데 이게 이제 설명해드렸던 대로 우리 스크램블 치료는 C5가 타겟이 돼서 그 C5를 통해서 이제 신호를 줌으로써 A 감마 5를 통해서 올라가는 어떤 노시셉션을 이제 재구성하게 되는 그런 그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크로닉한 그런 뉴로패식 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캔서 페인 뭐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텐스는 이와 유사하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텐스는 스크램블 치료가 C5를 타겟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텐스는 A 베타 파이버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됩니다. 이 A 베타 파이버는 A 감마 파이버에 비해서 좀 직경이 크기 때문에 A 감마 파이버에 비해서 신호를 좀 더 빨리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가 이제 나오는 배경이 되는데, 이 텐스는 정기적인 자극 신호를 이 A 베타 5를 통해서 이제 보냄으로써 좀 느리게 오는 A 감마 5에서 오는 그 노시셉션 시그널을 이제 차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료 효과는 텐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겁성기 때도 이렇게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이 텐스는 뭐 많이 사용하면은 그 톨러런스가 존재를 하게 돼서 내성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제 효과가 반감되는 반면에 이 스크램블 치료는 그런 어떤 그 내성이 치료 내성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 10회 정도 오래 사용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이제 그 뉴럴 플라스티시티 효과가 좀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치료 방법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래서 이 스크램블러 치료는 좀 오래된 통증에 이제 효과가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크로닉 뉴로패식 페인이죠. 만성 신경통에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생기는 그런 어떤 만성 통증이 주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캔스 페인에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은 이 텐스가 어큐트 페인에 빨리 이렇게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스크램블 치료는 상당히 좀 긴 치료 기간이 요한다. 그래서 좀 치료를 위한 방문 횟수가 길고 선수들한테 이 즉각적인 어떤 리스폰스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좀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편이죠. 하지만 이 사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하게 이제 아웃된 뭐 디스크 페인이라든지 스테노시스에 의한 페인 이런 페인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고가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 그 에피 테크닉으로 알려진 인트라티슈 퍼큐타니우스 일렉트로라이시스라는 방법인데요. 어, 네, 이 에피 테크닉은 스페인에 있는 닥터 산체스라는 분이 이제 고안을 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많은 선수들이 이 에피 테크닉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 테크닉은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조직 내에서 이제 전기 분해를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조직 내에는 이 수분과 염분이 있는데 이 수분과 염분에다가 그 직류 전류를 직접 흘리게 되면은 이 수분과 이 염분이 그 이온화가 돼서 이 이온화 과정 중에서 이제 다시 이 이온화된 물질들이 재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수산화 나트륨, 그다음에 뭐 수소 가스, 그다음에 염화 가스 이런 형태로 이제 가스 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최종 산물인 이 수소 H2나 NaOH 그다음에 Cl2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직 내에서 안티 인플라메이션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티슈 리제너레이션을 위한 그 그로스 팩터라든지 뭐 VGF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발을
해서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조직 내에서 어떤 좋은 긍정 치료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 장비를 저희도 이제 한 1년 전에 구입을 해서 몇몇 이 선수들이나 일반 환자들한테 아주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한테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온 우리 25세 남자 환자입니다. 프로 선수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파텔라 텐던의 프록시멀 부위에 이렇게 하이포 에코익한 리전이 이제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치료를 하고 이제 팔로업 중인데, 여기에 이제 니드를 꽂아서 이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치료 과정 중에 나오는 그런 가스 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이렇게 이제 니드를 따라서 형성이 되고, 액시얼하게 보면 이쪽에 이제 새카맣게 보이던 이 리전, 그쵸? 테니노시스가 있던 부위에 이 하이퍼 에코익한 이런 가스로 이제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오래 이제 그 팔로우한 환자 사진인데요. 초기에 왔을 때 이렇게 이 선수는 17세 야구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파텔라 텐디노패시가 프록시말 텐던에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좀 스웰링이 심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니드를 꽂아서 이 위치에다가 그 치료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 중에 이렇게 가스 포메이션 되는 부분을 초음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6주 후에 팔로우를 했더니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보이지 않던 이 하이퍼 에코익한 그런 흰색 티슈들이 조금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액시얼 뷰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하얗게 파이브들이 좀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선수는 요 치료를 하고 나면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그 바스 스코어가 한 2, 3점씩 계속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도 좀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에피테크닉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 크라이오라든지 아니면 ESWT와 이렇게 병합해서 믹스 앤 매치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뭔가 뭐 플라시보 이펙트일 수도 있겠지만 뭐 드라마틱한 효과보다는 좀 아주 미세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요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라피틱 엑서사이즈 중에서 우리 운동선수들한테 이런 근골격계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텐디노패시나 테니나이티스에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엑센트릭 엑서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 엑센트릭 엑서사이즈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엑센트릭 엑서사이즈의 기전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전입니다. 이 하이포스 아웃풋을 내는 그런 운동이고 그 다음에 로우 메타볼릭 디맨드가 필요로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포스 아웃풋에 의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텐던의 리모델링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뭐 근육이나 이런 본 매스가 좀 향상이 되는 이런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엑센트릭 엑서사이즈는 장기적으로 우리 재활 과정 중에는 반드시 포함이 되는 그런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다른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이 로우 메타볼릭 디맨드를 활용을 해서 카디오바스큘라 디맨드를 좀 낮추면서 운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롱텀하게 이 테니노패시, 뭐 카디오마이패시 포함해가지고 sarcopenia나 뭐 오스테오포로시스에도 효과가 있고 리헵 메디슨의 아주 절대적인 운동으로 그렇게 이제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엑센트릭 엑서사이즈는 초기에 굉장히 극심한 이 돔스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 초기 한 2, 3회 정도가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하고 나서 다음 세션을 진행을 할 때 선수들이 근육통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이제 이겨내야
이 엑센트릭 엑서사이즈의 어떤 컴플라이언스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만 잘 감안을 하면 루틴하게 우리 그 메디컬 스태프들 쪽에서 혹은 이 피지컬 코칭을 하는 피트니스 트레이닝 중에서 루틴하게 이제 인주리 프리벤션 목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도 있는 좋은 그런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체중을 이용한 이런 방법인데요. 이렇게 뭐 그 노르딕 엑서사이즈, 그 햄스트링 텐던이라든지 햄스트링 머슬 자체의 어떤 내구성을 높이는 그런 운동 방법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리버스 노르딕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바른 자세에서 뒤로 넘어가면서 이 앞쪽에 쿼드리셉스 텐던이라든지 뭐 인프라파텔라 텐던 쪽에 엑센트릭 포스를 걸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와이드 스쿼트 혹은 스몰 스쿼트이라고 하는데, 넓게 다리를 벌려서 이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어덕터 텐던의 어떤 그 엑센트릭 포스 혹은 어덕터 머슬에 엑센트릭 포스가 걸려서 머슬 인주리, 인다이렉트 머슬 인주리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덕터 텐디나이티스가 있을 때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문들에서 이제 이 엑센트릭 엑서사이즈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킬레스 텐던을 위한 우리 이제 그 아킬레스 텐던의 엑센트릭 그 엑서사이즈 힐 로우링이죠. 힐 레이징의 반대로 이제 힐을 밑으로 내리는 운동인데 이거는 뭐 거의 데일리로 이제 하다시피 해도 좋고 대신에 뭐 그 파텔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버스 노르딕 같은 경우에는 주 한 3회 우리 햄스트링 노르딕도 주 3회 정도를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가 있을 때는 엑센트릭 트레이닝을 뭐 데일리로 이제 하도록 보통 권장을 하고 다른 뭐 파텔라 텐디나이티스나 햄스트링 텐디나이티스, 어덕터 텐디나이티스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그 엑센트릭 엑서사이즈를 주 한 3회 정도로 해서 프로그레시브하게 그 로딩을 증가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적인 효과는 대부분 논문들에서 약 한 12주 정도 이제 운동을 시키면 텐디나이티스 혹은 텐디노패시가 많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킬레스 텐던 미드 포션에 그 아킬레스 텐던 텐디나이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이제 엑센트릭 트레이닝이 그 ESWT 하는 만큼 동일한 어떤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파 치료만큼의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좋고 이 충격파하고 엑센트릭 트레이닝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이 단독으로 엑센트릭 트레이닝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텔라 텐디노패시가 있는 경우에도 이 포커스 타입의 그 ESWT나 엑센트릭 엑서사이즈 이런 엑서사이즈는 뭐 라디알 타입의 ESWT하고 엑센트릭 같이 했을 때하고 뭐 그렇게 큰 그 차이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텔라 텐디노패시가 있을 때도 뭐 단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충격파 치료하고 병합해서 이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엑센트릭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아킬레스 텐던에 어떤 병변이 있을 경우 아니면 파텔라 텐던의 병변이 있을 경우에 충격파와 병합을 하든지 병행을 하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반드시 이제 치료적인 목적으로 시켜줬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S9 그 글루코코티코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물리적인 요법과 운동 요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방법들이 뭐 일단은 S9을 사용하지 못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TUE를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제 병행을 한다는 생각으로 ESWT나 크라이오
그다음에 스크램블 치료, 뭐 IPE, 엑센트릭 엑서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사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